자, 제 뒤에 목선이 있는데요. 고대 백제의 사신이 사용했던 목선을 이렇게 복원해서 여기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백제가 약 600년 넘게 70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700년 동안 배의 모습이 많이 변했겠죠. 초기 백제 배들과 또 중기 백제 배들, 그리고 후기 백제 모습들이, 백제 목선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 배는요, 근초고왕대 약간 그 이전의 배들입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출발할 때에 그런 이제 배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출발했던 배들은 지금 이 배보다는 크기도 좀 더 크고 규모도 있고, 그리고 배도 한 척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단을 이루면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는 BC 18년에 시작해서 660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은 전라남도 일대를 통합을 하고 또 북쪽으로는 예성강 일대까지 장악을 하면서 경기만 일대의 해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기만 일대 해상권을 갖는다는 것은 황해바다 전체에 대한 해상권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요, 5호 16국으로 여러 가지 그 대립과 이합 집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정부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고구려라든지 백제가 황해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열려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백제가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두 왕이 예성강 일대를 장악하면서 한강에서부터 나오는 경기만 일대의 백기를 장악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출발한 배들은 직선으로 이동하면 산동반도까지 가서 등주항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했던 배들은요, 덕적도를 지나가지고 흑산도를 거쳐서 저 상해 쪽으로 가게도 되는데 그걸 명주항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선은요, 연안항로라고 해서 한반도나 요동반도 일대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서 거쳐가는 그런 항로가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이전에는 백제의 그 선단들은요, 주로 광나루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송파 나루터에서 출발한 배들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에서 조강을 거쳐가지고 김포반도 위를 거쳐가지고 강화도의 북쪽을 거쳐서 그렇게 황해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상무역인데요, 강을 통한 강을 이용했을 때는 큰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바닥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근초고왕 때는 이미 황해바다를 차지할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직접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들이 출발할 때 이곳에는 단순한 나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도시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과 그리고 사신들이 머무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사신들이 해외로 나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바다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막강한 수군이 필요했는데요, 그 수군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즘은 배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바다에 나가 있기도 하고 2달 동안 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길게는 뭐 6개월 동안 또 바다에 나가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해군이 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배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해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또 군사 도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대나 충청도 일대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금들, 세금으로 바쳐지는 곡물이라든가 다양한 물자들이 이곳에 쌓여서 다시 또 재분배되는 그런 물류기지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한나루가 백제 사신들이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해양도시다, 그리고 군사도시다, 그리고 무역도시다, 그리고 물류 거점이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에 백제의
국가 거점 항구로서의 한나루, 그 한나루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나루에서 출발했던 배들, 이 배들은 근초고왕 이후에 나중에 계로왕이 장수왕에 의해서 이 지역을 고구려에 내줄 때까지 거의 100여 년간 중국으로만 갔던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동아시아 일대와 교류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출선처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까요? 칠지도 아시나요?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일본에 하사를 했는데 그 칠지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일본에 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초고왕이 사신들에게 맡겨가지고 이곳 한나루를 통해서 출발했을 것인가? 아니면 육로를 이용해서 저 남해바다 일대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갔을 것인가?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 퀴즈로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본다면 칠지도조차도 이곳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능어대, 우리가 알고 있는 능어대는 뭔가요? 자, 그럼 능어대를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어대에 같이 올라가시죠. 자, 이곳은 능어대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쪽에 이제 청량산 정상이 있는데요. 청량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능선은 인천시립박물관, 거기를 타고 내려와서 송도 유원지 앞쪽으로 해서 이곳까지 능선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해발 한 30m가 안 되는 그런 낮은 언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능어대지입니다. 능어대라는 말은요, 백제시대 때 사용됐던 말이 아닙니다. 백제시대 때 우리 그 근초고왕 이후에 배들이 출발했던 곳은 한나루였고요. 대진, 한나루, 한진이라고 부르고요. 능어대는 그 백제 사신들의 그 기상을 읊던 시로 읊고 백제 사신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했던 그러한 낭만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어대라는 말은요, 능만경창파 빙허어풍이라고 하는 소동파의 적벽부라고 하는 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능허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 속에 능어대가 나오고 또 대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진은 배가 출발했던 출선처로, 능어대는 일종의 공원이자 유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능어대 정자 위에 올라가서 능어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능어대 정자인데요. 능어대 정자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인천대교가 저 영종까지 쭉 뻗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넓게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중고차들이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선 예전에는 백제 사신들이 한나루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던 모습이 보였던 곳입니다. 한나루에서 출발한 배들이, 백제 사신선들이 이 포구를 빠져나가면 이 포구를 빠져나가서 저 망망대해까지 사라지는 모습을 보던 곳입니다. 때로는 여기 사신들의 가족들이 그 배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전설에 나오는, 기녀의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녀가 그 사신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억누를 게 없어서 또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죠. 자, 이곳은 포구를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물이 저 안쪽까지, 지금 옥년동의 아파트 단지 있는 일대까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입지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달된 포구, 또 해양도시가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이 언덕 마루에서 아마 고려시대 이후에 선비들은 백제 사신들의 그 기상을, 만경창파를 뛰어넘는, 날아오르는 그런 존재로 적벽부의 영웅들의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동파의 적벽부는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즉 송나라 때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나왔던 시입니다. 그래서 능어대라는 이름은 아무리 빨라도 고려시대, 예, 고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어대라는 이름은 바로 소동파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중요한데, 능어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언덕마루는 백제 사신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적인 활동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 그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신으로 떠났던 그들의 삶을 존경하면서 그것을 시로 읊을 수 있었던 인문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루는 백제 사신들이 움직였던 곳이고, 능어대는 그 사신들을 존경을 표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하나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뒤에 이 능어대는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인문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